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죠. 바로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 건강을 직접 챙기실 수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첫 증상을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겪는다는 사실이요.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를 찾아내서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것 좀 보세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이가요. 남성은 65세, 여성은 72세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위험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혈압을 재면 항상 숫자가 2대 나오잖아요. 이거 헷갈려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위에 있는 숫자,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쿵 하고 뛸 때의 압력이고요. 아래 숫자,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잠시 쉴 때의 압력이에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동맥에 끼는 플라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그냥 양초 같은 기름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요, 끈적끈적한 점액이나 콧물 같은 일종의 염증 덩어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느낌이 확 다르죠? 훨씬 위험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포드프로 박사의 말을 빌리면요. 마치 여드름처럼 이 염증이 툭 터져 버리면 그 자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혈관이 그냥 서서히 좁아지는 것보다 이 염증 덩어리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생긴 혈전이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 같은 플라크가 내 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내 몸의 건강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내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혈압의 공식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내 최근 혈압 수치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혈압 재실 때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책장하면서 옆 사람이랑 얘기한다거나 무심코 다리를 꼬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요. 바로 이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내 진짜 혈압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높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재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안정과 자세입니다. 측정하기 전에 5분 동안 조용히 휴식하는 건 필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발은 바닥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측정하는 동안에는 절대 움직이거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 아시겠죠? 자, 이번엔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발목 상완지수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예요. 발목 혈압이랑 팔 혈압을 비교해서 내 다리 동맥에 플라크가 얼마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계산하는 법도 정말 쉬워요. 양팔이랑 양발목에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을 재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온 발목 혈압을 가장 높게 나온 팔 혈압으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1.0에서 1.4 사이에 나오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간단한 계산 하나로 말초동맥 질환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혈압과 플라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죠. 바로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연료를 채우러 가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 전략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대시 식단도 있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생선을 주로 먹는 지중해식 식단도 있죠.
또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여러 접근법이 있는 거죠. 어떤 식단을 선택하시더라도 이 음식들은 꼭 여러분 식탁에 자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하여 혈관 청소부 음식들이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색깔도 예쁜 비트와 베리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정어리, 견과류, 아보카도, 마늘까지.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먹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움직여야죠. 이번에는 운동의 엄청난 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운동은 단순히 예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진 그야말로 움직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우리가 흔히 HIIT라고 부르죠. 이걸 꾸준히 한 그룹은요, 동맥 플라크가 실제로 1%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한 그룹은 오히려 플라크가 늘었죠. 이건 운동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플라크를 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에이, 고작 1% 줄어든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천만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플라크가 딱 1%만 줄어도요,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25%나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작은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벽 짚고 푸시업을 하거나 TV 보면서 그냥 스쿼트 몇 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저항 운동이 됩니다. 손으로 악력기 쥐는 것도 좋고요. 태극권이나 심호흡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움직임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식단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 스트레스와 수면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추천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둘째,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몸의 진짜 숫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 중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혈압 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불러주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들어서 이러다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 혈압과 동맥 건강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혈압이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부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동맥 플라크,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 핵심적인 방법들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 설명 영상도 있고 또 메이오 클리닉이나 미국 심장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들까지 다양하게 참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건강관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통찰,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팁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혈압 수치, 이거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겠죠? 보통 뭐 120에 80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우리 몸 곳곳으로 피를 쫙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그 압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압력. 네,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높은 숫자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피를 쫙 짜서 내보낼 때의 압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숫자가 이완기 혈압. 이건 심장이 잠시 쉬면서 다음번에 내보낼 피를 채울 때의 압력입니다. 아, 짜낼 때랑 쉴 때. 네, 그렇죠. 보통은 120, 80mm Hg 미만, 그러니까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으로 보고요. 그럼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이건 어느 정도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29 사이,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면 이걸 주의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좀 신경 쓰고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하는 단계죠. 그리고 130, 80 이상부터는 이제 고혈압 진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축기가 130에서 139 사이거나 또는 이완기가 80에서 89 사이면 1단계 고혈압, 그리고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고혈압이라는 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 증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또 신장이 망가지거나 시력 문제까지 정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정말 필수적인 거죠. 네. 아, 혈압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 그 동맥 플라크잖아요. 그냥 혈관에 기름때 끼는 거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 그게 바로 좀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플라크를 그냥 단순하게 뭐 콜레스테롤 덩어리, 기름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다고요? 네. 물론 콜레스테롤도 일부 관련은 있지만 핵심은 만성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요? 네. 비유하자면 피부에 상처 나면 진물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 안쪽 벽에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찌꺼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염증 반응으로 생긴 끈적한 물질이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위험한 건 이 불안정한, 소위 연성 플라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말랑말랑하고 터지기 싫은 상태거든요. 터지기 쉽다고요? 네, 이게 만약 톡 하고 터지면 그 터진 자리에 피가 엉겨붙어서 피떡, 즉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혈관을 갑자기 콱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만약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에서 터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성 플라크가 훨씬 흔하고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딱딱한 플라크도 있나요? 네, 반면에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경성 플라크도 있습니다. 이건 석회화된 플라크라고도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 흐름을 방해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다리 동맥에 이런 플라크가 쌓이면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고 심하면 뭐 다리털이 빠지거나 하는 말초 동맥 질환, PAD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위험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혈압 관리 그 첫걸음은 역시 정확한 측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재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가끔 시간에 쫓기거나 하면 정확한 측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재실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가장 흔한 게 팔뚝, 그러니까 위팔에 감는 커프 크기가 안 맞는 경우예요. 팔뚝 굵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커프를 쓰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고요. 반대로 너무 큰 걸 쓰면 또 낮게 나옵니다. 아, 커프 크기가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또 측정하는 동안에 뭐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팔 높이가 중요한데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이것도 다 혈압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저
다리 자주 꼬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측정 직전에 뭐 커피를 마셨다거나 담배를 피웠다거나 아니면 막 급하게 뛰어와서 숨이 찬 상태에서 바로 재는 거. 이것도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상태에서 참으면서 재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저도 몇 가지는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까요? 집에서 잴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이것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좋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카페인 음료, 흡연, 운동은 피해주세요. 30분 전. 네. 둘째, 측정 전에 반드시 화장실 다녀와서 방광을 비우시고요. 셋째, 조용한 곳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서 최소 5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발은 바닥에 편평하게 붙이고 다리는 꼬지 마시고요. 5분 안정, 다리 꼬지 않기. 네. 넷째, 검증된 위팔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혈압계는 좀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옷 위가 아니라 맨팔에 본인 팔뚝 굵기에 맞는 크기의 커프를 감아야 하고요. 위팔 혈압계, 맨팔에. 네. 마지막 5째, 팔은 심장 높이에서 뭐 테이블 같은 곳에 편안하게 올려두시고 측정하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재서 그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 평균값. 그렇군요. 가정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뭐 베개 고혈압이라든지 가면 고혈압 이런 거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베개 고혈압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병원에만 오면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병원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집이나 활동 중에는 혈압이 높은 경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발견하기가 어렵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재보면 이런 경우들을 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처음 혈압을 재실 때는 양쪽 팔을 다 재보는 게 좋아요. 양쪽 팔이요. 네, 만약 양쪽 팔 혈압에 차이가 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높게 나오는 쪽 팔에서 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양팔 혈압 차이가 10mmHg 이상 크게 난다면 이건 또 다른 혈관 문제를 시사할 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집에서 혈압 재는 법은 이제 좀 알겠는데 혹시 그럼 동맥 플라크 위험도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완전히 정확한 진단법은 아니지만 발목 상완 지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ABI, Ankle Brachial Index라고 하는데요. 이걸 집에서 혈압계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발목 상완 지수요. 좀 생소한데 그게 뭔가요? 네, 이름 그대로 발목 혈압이랑 상완, 그러니까 위팔 혈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흥미로운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워서 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세요. 그런 다음 양쪽 팔의 위팔동맥과 양쪽 발목의 동맥에서 각각 수축기 혈압, 즉 높은 숫자를 측정하는 겁니다. 누워서 재는 거군요. 발목은 어디를 재야 하죠? 발목은 보통 복사뼈 안쪽이나 발등에서 동맥이 뛰는 곳을 찾아서 커프를 감고 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발목에서 잰 수축기 혈압 중 더 높은 값, 그리고 양쪽 팔에서 잰 수축기 혈압 중 더 높은 값을 찾으세요. 네, 각각 제일 높은 값. 네, 그런 다음 간단하게 발목에서 가장 높은 값 나누기 팔에서 가장 높은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에서 제일 높게 잰 게 120mmHg고 팔에서 제일 높게 잰 게 110mmHg라면 120 나누기 110에서 약 1.09가 되겠죠? 이게 ABI 값입니다. 아, 나눗셈이군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ABI 값 해석은 어떻게 해요? 0.9에서 1.0 사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이 값이 0.9 미만으로 나온다, 특히 0.8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다리 동맥 어딘가에 플라크가 쌓여서 혈류가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말초 동맥 질환 PA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0.9 미만이면 주의해야겠나요? 네, 그렇죠. 반대로 ABI 값이 1.4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동맥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동맥경화의 신호일 수 있고요.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선별검사 개념입니다. 이걸로 확진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집에서 내 다리 혈관 건강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는 분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혈압과 플라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혈압이랑 혈관이 좋아지는데, 다행히 약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역시 핵심은 생활 습관 개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특히 혈압과 혈관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식단입니다. 식단이요? 네,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먹자. 특히 신경 써야 할 게 나트륨 섭취인데요. 아, 짠 거. 네, 근데 단순히 국이나 찌개 간 맞추는 소금 자체보다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자, 빵,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량이 훨씬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많죠. 그럼 뭘 좀 더 챙겨 먹어야 할까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아주 풍부하거든요. 채소? 과일? 네. 그래서 흔히 뭐 대시 식단이니 지중해식 식단이니 하는 것들이 고혈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채소 많이 먹고 통곡물 먹고 건강한 지방 섭취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지방이라면 어떤 걸까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을 말하는 거죠. 특히 잎이 많은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거요. 그리고 비트,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오, 비트 주스 같은 거 마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베리류에 많은 항산화 성분, 또 연어나 정어리 같은 지방 많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도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요? 그게 혈압이랑 상관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나 흰쌀밥,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키토제닉 식단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식단 얘기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이죠. 어떤 운동이 특히 도움이 할까요? 네. 운동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물론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혈관 자체를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등 정말 많은 이점을 줍니다. 네. 운동을 하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 분비가 촉진되기도 하고요.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퍼텐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꼭 헬스장 가야 하나요? 전혀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굳이 종류로 꼽아보자면 역시 기본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근력 운동도요? 네. 그리고 의외로 벽을 민다거나 주먹을 꽉 쥐었다 패는 것 같은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도 혈압 강화에 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악력기 같은 거 활용해도 좋고요. 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하게 운동하고 쉬는 걸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이게 동맥 플라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체력 소모가 크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유연성 운동,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도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간접적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꼭 거창하게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빠르게 걷기만 꾸준히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정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덜 앉아있기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생활하신다면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식단, 운동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 관리? 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의 아주 큰 위험 요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kg만 감량해도 혈압이 약 1mmHg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그러니까 허리 둘레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이것도 혈압이랑 관련이 크죠. 그럼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명상, 특히 초월 명상 같은 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깊은 호흡, 특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 산화질소 생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가도 좋고 그냥 즐거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고요. 감사일기를 쓰거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요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잠은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혈압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면서 회복하는데 혈압도 이때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그리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는 과식하거나 술,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게 좋겠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컥컥하고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이게 고혈압의 숨겨진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고혈압이랑 관련이 깊군요. 네, 아주요. 그리고 금연과 절주.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혈압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네.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거나 이미 다른 질환이 있어서 조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몇 가지 추가적인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비타민 D, 그리고 혈관 석회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K2, 또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아르기닌이나 시트룰린,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생선기름, 이런 것들이 언급되곤 합니다. 소나무 껍질 추출물인 피크노제놀이나 고투콜라 같은 허브 성분이 플라크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오, 종류가 꽤 많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보충제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보충제의 효과는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야겠네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 같은 거요? 네, 생활 습관을 정말 열심히 바꿨는데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처음 진단 시 혈압이 너무 높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학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전해질 수치는 어떤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갑상선 기능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소변 검사로 단백류 같은 게 있는지, 심전도 ECG 검사로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다른 질병 유무, 흡연 여부 등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합니다. 요즘은 프리벤시나 같은 예측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도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를 언제 시작할지, 어떤 약을 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고혈압 약은 종류가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염분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이뇨제. 네,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ACE 억제제나 ARB,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사단제, 또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주는 칼슘 채널 차단제, 심장 박동을 조금 느리게 하거나 심정이 너무 세게 뛰지 않도록 하는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 주로 쓰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환자의 상태나 다른 질병 유무,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지 임신 중인지 등에 따라서 약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한 가지 약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두세 가지 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약을 충분한 용량으로 썼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장으로 가는 신경을 일부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신장신경 차단술, 리널 데너베이션, RDN 같은 새로운 시술적인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술도 있군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받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아까 ABI 말고 플라크 상태를 직접 좀 더 정확히 보는 검사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ABI는 좀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목에 있는 경동맥 혈관을 초음파로 보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플라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 등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경동맥 초음파요. 네. 그리고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상태를 보는 방법으로는 CT를 이용해서 관상동맥의 칼슘, 즉 석회화된 플라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점수화하는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CAC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향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더 위험할 수 있는 연성 플라크는 잘 못 본다는 한계점은 있어요. 딱딱한 것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MPO나 LPPL2 같은 특정 염증 표지자 수치를 측정해서 플라크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행하게 됩니다. 와, 오늘 정말 혈압부터 동맥 플라크까지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쭉 듣고 보니까 결국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좀 제대로 알고 그러려면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겠고요. 이 혈압과 플라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적절한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이것들이야말로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를 좀 더 챙겨 드신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혈압계에 찍히는 그 숫자 자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내 몸속의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같은 내 몸의 대사 건강 전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죠. 바로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 건강을 직접 챙기실 수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첫 증상을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겪는다는 사실이요.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진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를 찾아내서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것 좀 보세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이가요. 남성은 65세, 여성은 72세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위험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혈압을 재면 항상 숫자가 2대 나오잖아요. 이거 헷갈려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위에 있는 숫자,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쿵 하고 뛸 때의 압력이고요. 아래 숫자,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잠시 쉴 때의 압력이에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동맥에 끼는 플라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그냥 양초 같은 기름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요, 끈적끈적한 점액이나 콧물 같은 일종의 염증 덩어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느낌이 확 다르죠? 훨씬 위험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포드프로 박사의 말을 빌리면요. 마치 여드름처럼 이 염증이 툭 터져 버리면 그 자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혈관이 그냥 서서히 좁아지는 것보다 이 염증 덩어리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생긴 혈전이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 같은 플라크가 내 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내 몸의 건강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내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혈압의 공식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내 최근 혈압 수치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혈압 재실 때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책장하면서 옆 사람이랑 얘기한다거나 무심코 다리를 꼬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요. 바로 이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내 진짜 혈압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높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재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안정과 자세입니다. 측정하기 전에 5분 동안 조용히 휴식하는 건 필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발은 바닥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측정하는 동안에는 절대 움직이거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 아시겠죠? 자, 이번엔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발목 상완지수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예요. 발목 혈압이랑 팔 혈압을 비교해서 내 다리 동맥에 플라크가 얼마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계산하는 법도 정말 쉬워요. 양팔이랑 양발목에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을 재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높게 나온 발목 혈압을 가장 높게 나온 팔 혈압으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1.0에서 1.4 사이에 나오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간단한 계산 하나로 말초동맥 질환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혈압과 플라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죠. 바로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연료를 채우러 가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 전략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대시 식단도 있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생선을 주로 먹는 지중해식 식단도 있죠. 또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수화물 식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여러 접근법이 있는 거죠. 어떤 식단을 선택하시더라도 이 음식들은 꼭 여러분 식탁에 자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하여 혈관 청소부 음식들이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색깔도 예쁜 비트와 베리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정어리, 견과류, 아보카도, 마늘까지.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먹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움직여야죠.
이번에는 운동의 엄청난 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운동은 단순히 예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진 그야말로 움직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우리가 흔히 HIIT라고 부르죠. 이걸 꾸준히 한 그룹은요, 동맥 플라크가 실제로 1%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한 그룹은 오히려 플라크가 늘었죠. 이건 운동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플라크를 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에이, 고작 1% 줄어든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천만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플라크가 딱 1%만 줄어도요,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25%나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작은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벽 짚고 푸시업을 하거나 TV 보면서 그냥 스쿼트 몇 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저항 운동이 됩니다. 손으로 악력기 쥐는 것도 좋고요. 태극권이나 심호흡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움직임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식단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 스트레스와 수면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추천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둘째,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몸의 진짜 숫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 중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